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자료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해 볼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ADHD 약물입니다. 이 약이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수면장애나 식욕부진 같은 까다로운 부작용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종종 우리가 집중을 못하거나 욱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하지?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ADHD는 개인의 실패나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뇌의 신경학적 차이일 뿐이죠. 약물이 뇌의 그 미세한 틈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막연한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뇌의 앞쪽, 그러니까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선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주고받는 화학 메신저가 바로 그 유명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 두 친구가 우리가 집중하고 충동을 꼭 참아내고 단기 기억을 유지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뇌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같은 거죠. 바로 이 두 물질의 불균형, 이게 우리가 약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핵심 순서입니다. 뇌의 화학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자극제와 비자극제의 차이, 수면장애 극복법, 식욕과 성장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혈관 건강 보호하기까지 굵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문제의 근원을 확인해 보죠. 뇌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아주 좁은 틈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이 틈새로 쫙 뿌려지면서 다음 세포로 신호가 전달되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 ADHD가 있는 뇌는 이 화학 물질들이 최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페달을 힘껏 밟았는데 엔진의 동력이 제대로 안 전해지거나 브레이크가 쑥 밀려버리는 현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과잉혈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섹션에서 우리의 두 해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두 약물의 작용 방식이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1차 치료제로 꼽히는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 자극제예요. 화학물질들이 세포로 다시 흡수되는 걸 콱 막아서 시냅스 틈에 더 오래 머물게 하죠. 약 먹고 1시간 만에 효과가 확 나타납니다. 반면에 비자극제인 아토목세틴은 전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자극제와 다르게 24시간 동안 아주 은은하고 점진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죠. 대신 남용 위험도 적고 불면증 같은 수면 문제도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숫자 보이시나요? 무려 80%입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을 정말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적절한 용량의 중추신경 자극제를 처방받은 ADHD 아동의 무려 80%가 주의력과 충동 조절에서 뚜렷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약과 용량만 제대로 찾는다면 삶이 정말 놀랍게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아무래도 뇌의 화학 반응을 건드리다 보니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합병증들이 있죠. 가장 흔한 수면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약을 먹었더니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거나 직접 겪어보신 고민일 겁니다. 당연하죠. 약물이 뇌를 깨우는 물질들을 증가시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약 10%의 아이들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은 약이 주는 각성 효과에다가 ADHD 자체가 가진 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 어떻게 이겨낼까요?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3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약효가 긴 약물은 무조건 아침 일찍 드세요. 잠들기 전엔 약효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둘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금지.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차분한 루틴을 만드세요. 마지막 셋째는 의외로 식단인데요. 전문가들은 저녁 식사 때 사과나 오렌지 같은 복합탄수화물을 먹는 게 수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밥투정 그리고 식욕 부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왜 약만 먹으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그 생물학적 이유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뇌의 변연계라는 곳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면서 아, 맛있다, 행복하다 하고 느끼거든요. 이게 보상 경로예요. 근데 메틸페니데이트가 이 도파민 시스템을 만져버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이 물리적으로 그냥 확 줄어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뇌가 배고픔이나 먹는 즐거움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고 굶길 순 없잖아요. 아주 훌륭한 우회 전력이 있습니다. 첫째, 약 먹고 나면 무조건 입맛이 떨어질 테니까 약을 먹기 전에 칼로리 빵빵하고 영양가 넘치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이세요. 둘째, 오후나 저녁에 약효가 떨어지면 갑자기 막 배고파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항상 대기시켜 두세요. 셋째, 아이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이시라면 주말이나 여름방학처럼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잠시 약을 쉬어가는 휴약기를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심혈관 건강과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방, 그리고 철저한 모니터링. 중추신경 자극제가 교감신경을 자극하다 보니 혈압이나 심박수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장 쪽에 병력이 있다면 약 시작 전에 무조건 심전도 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혈압을 체크하라고 권장합니다. 또 약 먹다가 중독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 연구 결과가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요. 만약 오남용 위험성이 좀 높은 케이스라면 처음부터 아토목세틴 같은 비자극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부작용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아마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겠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임상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좀 줄거나 두통이 오는 이런 대부분의 부작용들은요. 복용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제일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몇 달이라는 고비에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치의 선생님이랑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세계부터 부작용을 똑똑하게 다루는 실전 꿀팁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물은 분명 강력하고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100% 성능을 발휘하려면 식단을 조절하고 수면 환경을 바꾸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노력들이 반드시 시너지를 내야만 하죠. 오늘 알게 되신 이 놀라운 뇌과학 지식들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은 내일부터 당장 어떤 루틴을 바꿔보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